그림이 팔리면 그 그림을 다시 그리는 왜 거예요.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또 팔라고? 아니요. 재팔라고 하는 건가?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애착. 자기 작품에 장애? 집착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팔리면 또 하나를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절규도 여러 버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절규가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많아요? 계속 팔렸나 보다 결국가. 석판화도 있고 파스텔, 크레용, 그리고 잘 알려진 유화 버전이 있고 드로잉, 와. 템페라 어. 이런 버전까지 다양한 절규의 버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다 뭉크가 그린 거야? 네, 저는 뭉크가 이런 작품을 그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승화라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나의 힘든 어떤 갈등이나 어떤 슬픔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 달래기 위한 거를 승화라고 하는데 뭉크는 내가 이런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절규 같은 그림은 반복적으로 그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아픈 기억만 많이 그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뭉크는 자기의 작품이 팔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팔려나간 자기 작품을 막 그리워해서 이미 그림을 구입해 간 사람에게 가서 그림을 다시 빌려오기까지 했다고 하죠. 와. 자기 작품과 분리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세기의 걸작이 이 대단한 명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순환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절규가요, 사실은 2번이나 도난을 당합니다. 에? 첫 번째 도난 사건은요, 1994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던 유화 버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야, 이걸 누가 훔쳐갔냐? 어? 이때 CCTV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뭐야? 에? 저걸로 타고 올라간다고요? 와, 저거 뭐 허술하다. 진짜 허술하네.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뭐야? 어머 어머. 뚜벅뚜벅 그냥 갖고 나간 거? 보신 것처럼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림을 벽에 고정하는 와이어를 딱 끊고 순식간에 그림을 떼서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다 하는데 고작 1분 정도, 50초가 와. 걸렸다고 해요. 자주 해봤나 본데요? 그 연습했겠죠, 집에서. 게다가 범인들은 쪽지까지 남겨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쪽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조롱의 메시지를 남길 여유까지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도슨트님, 이 관리가 너무 어설한 건 저렇게 귀한 작품인데. 이날 경비가 새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안이 뚫리면서 경보가 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도둑이 침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경비가 직접 경보를 꺼버립니다. 바보 아니야? 멍청한 것들 아니야, 저거? 아무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슬로에서는 어떻게든 작품을 다시 되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암거리 시장에 작품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수집가가 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잡히기는 하는데요. 와. 그때 당시 노르웨이 갱 단원 범인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오래 살겠다. 아, 그랬구나. 자, 그런데 첫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2004년 8월에 또 2번째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이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또 대체 어떻게 도난을 당했는지 영상을 또 한번 보실까요? 영상도 나와 영상이 꼭 있어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Norway.
Authorities say 2 or 3 armed, masked men burst into the Munch Museum in Oslo in broad daylight and took the paintings as visitors 진짜 watched. 대낮에? Both works are by Edward Munch, including his masterpiece, The Scream. A photo taken by a witness outside the museum appears to show the robbers walking to 네, a 저렇게 getaway 되구나. car with the paintings in hand. A man coming forward with a black guard over his mouth and nose. And he was pointing it at everybody to get down, and he was 총을 protecting 들고. the person who was on the inside taking the paintings off the wall. 진짜 황당하다. 94년도에 걔네 둘 아니에요? 다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2004년 8월 22일 오전 11시 10분이면 미술관에 한참 사람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슬로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이제 작품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검은 복면으로 무장한 괴한 2명이 나타나서 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순식간에 절규를 떼어간 거예요. 이때 범인들이 가져간 거는 절규의 템페라 버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노르웨이 갱단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와,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네, 범인이 잡히긴 잡혔어요. 2년 만에 경찰이 작품을 되찾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갱단의 보스가 자기의 사면을 조건으로 이 작품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 작품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크의 절규는 여러모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뭉크가 남긴 명작이 절규만 있는 건 아니지요. 또 있어요? 그의 대표작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흡혈귀라는 작품이고요. 혈귀. 네, 혈기? 이거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우리가 아는 마돈나요? 네, 성모 그 마리아요. 그리고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마라의 보네.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흡혈귀, 마라의 죽음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빨간색 피가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악마에 씌었다고 할 법하네. 그렇죠. 사실 이 작품들에는 광기와 불안으로 점점 미쳐가는 뭉크의 정신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뭉크가 사랑했던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3명의 여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먼저 뭉크의 첫사랑은 밀리 타울로브라는 여성이에요. 1885년에 뭉크가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한 휴양지에 갔다가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밀리 타울로브였습니다. 당시에 밀리는 사교계를 주름잡는 요즘 말로 셀럽이었고요. 신여성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되게 모던해 보여요. 그렇죠. 샤넬 스타일이네요. 네. 그럼 당시에 밀리를 만났을 때 21살 청년이었던 뭉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제 뭉크예요? 네, 이게 20대 초반의 청년 뭉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풋풋한 모습으로 어린 청년이 시작한 첫사랑은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심지어 밀리는 20대 청년 뭉크를 여성 혐오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떡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 남편이나 애인이 있었어요. 아우, 그렇죠. 이미 밀리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 금단의 사랑을 시작한 뭉크는 그녀에게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둘은 계속해서 밀회를 이어나가면서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렇죠. 그리고 뭉크는 첫사랑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회백색 해변을 따라 내려갔다. 이곳은 내가 처음으로 육체적 사랑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배운 곳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눈빛의 신비로운 마력을,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키스의 중독성을 알게 됐다. 키스를 중독적으로. 그 처음이었죠.
사랑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막 짜릿하고 막 달콤하고 막 이런 첫사랑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데 두 사람은 1891년까지 6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와, 오래 만났다. 그렇죠. 근데 뭉크는 정말 밀리가 언젠가는 이혼을 하고 자기에게 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밀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뭉크가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뭉크는 충격에 빠져요. 왜였을까요? 다른 남자가 또 있었어요. 네. 어우, 이렇게 규현 씨가 이걸 유난히 잘하셔. 이쪽 전문가. 약간 피카소 때도 잘하셨어요. 네, 이쪽입니다. 저. 네. 밀리가 뭉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만 거예요. 아유, 저 여자가 문제야 저는. 그러니까 뭉크는 자기가 그녀에게 그냥 외도 상대에 불과했다고 깨닫고 나서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 가지고 논 거잖아요. 네. 아이고, 어떡해. 뭉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여자가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여자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서 이 밀리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별이라는 작품인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리는 그림 속에서 여전히 한 여름밤의 여신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뭉크는 화면 구석에서 그녀에게 시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아파. 교수님, 그러면 이 첫사랑이 잘 안 풀리면서 뭉크는 어떻게 됐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리와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뭉크는 흑화합니다. 흑화. 이때부터 여성을 이제 약간 두려워하고 그리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이러한 뭉크의 여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 아까 여러분 보신 흡혈귀라는 작품이고요. 별기. 와. 근데 여러분 눈에는 지금 이 두 남녀가 어떤 모습인 걸로 보이세요? 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목을 뜯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가 아니라 머리카락. 머리카락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작품을 감상한 뭉크의 어떤 지인이 마치 흡혈귀가 남자의 목을 물고 피를 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흡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흡혈귀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성이 쾌락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팜무 파탈이었던 유부녀 밀리와의 첫사랑 때문에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여성 혐오자가 된 뭉크인데요. 그런데 뭉크의 두 번째 사랑은 이번에는 뭉크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듭니다. 그 두 번째 사랑의 주인공이 다그니 율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그니 율은 뭉크의 먼 친척이었는데요. 그녀가 피아노를 공부하려고 베를린에 오게 되면서 이제 베를린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뭉크는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다그니 율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녀와 잠깐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다그니 율은 여러 남성 예술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그들의 뮤즈였어요. 그럼 교수님 이게 두 번째 사랑 때문에 뭐 어떤 상처가 있었죠? 이번에는 세 사람의 엇갈린 사랑 때문에 뭉크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다그니 율은요, 나중에 뭉크의 친구였고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푸시비셰프스키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뭉크의 친구랑 사랑을 그렇죠. 했어요. 삼각관계야 이번엔. 네. 그런데 이제 사랑에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푸시비셰프스키랑 결혼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친구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이런 다그니 율을 바라보는 뭉크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짝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때 뭉크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야, 다 벗고 있네요? 그렇죠. 알몸이 다 드러낸 여성이 있는데 이게 다근이고요. 오른쪽에 정말 얼굴이 크게 보이는 이 남자 감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분노하는 것 같은.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질투 아니겠어요? 작품의 제목이 질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요, 실제 상황과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그니의 앞에 뭉크가 서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이 둘이 연인 사이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지켜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힌 이 남자가 실제로는 다그니의 남편인 푸시비셰프스키라는 거죠. 그래서 뭉크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전혀 반대로 그림을 그려서 질투에 사로잡힌 자기의 감정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죠. 이렇게 뭉크를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든 두 번째 사랑, 다그니유를 뮤즈로 삼아서 자신의 대표작을 완성하는데 그게 바로 마돈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미친 여자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옷을 벗고 너무 당당하게 몸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눈빛도 좀 그렇고, 사실 작품의 제목인 마돈나는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를 뜻하지만 뭉크는 이 작품에서 마돈나를 성녀인 동시에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메두사의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사랑, 이걸 갈망하면서 또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듣다 보니까 또 이 뭉크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이 큰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네, 그런데 이제 만나게 될 세 번째 사랑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끝판왕인가요?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여인이야말로 뭉크를 미쳐버리게 만든 스토커였거든요. 스토커? 뭉크의 세 번째 여인은 툴라 라르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여자가 더 좋아했던 거예요? 약간 그랬나 봐요. 많이 좋아했나 봐요. 이 세 번째 사랑을 회상하면서 뭉크가 남긴 글이 있는데 규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세상 경험이 많은 한 여성을 만나 나는 호된 체험을 했다. 나는 불행하게도 열정적인 사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몇 년간 광기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녀야말로 내 인생의 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했길래 뭉크가 이런 글을 남겼는지. 1898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뭉크는 34살이고 툴라는 29살이었습니다. 툴라는 부유한 와인 수입상의 딸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순조로웠는데 뭉크가 자신과의 결혼을 자꾸만 미루자 툴라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자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것 같다. 뭉크가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1년간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도 툴라는 뭉크를 따라다니면서 주변의 거처를 정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편지 보내고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거죠. 게다가 뭉크의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뭉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또 심지어 뭉크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뭉크가 부유한 자신한테 빌부터 살면서 돈을 다 빌려다 쓰더니 이제는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아니, 음해까지 했던 거예요? 이러면 질려. 그래서 뭉크는 끝끝내 툴라와 결혼만은 약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얼마나 더 끔찍해지려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뭉크는요, 사실 사랑에 상처가 있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요. 누군가에게 속박되는 것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고, 그래서 툴라와의 결혼을 한사코 거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대는 사이에 1902년 가을에 뭉크와 툴라와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야? 바로 그 사건을 겪고 뭉크가 그린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남자가 뭉크인데요. 침대 옆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성은 바로 툴라입니다. 대체 뭉크와 툴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뭘 겪은 거죠?
뭉크가 자꾸 자신과의 결혼을 거부하자 툴라가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건데요. 툴라가 권총을 들고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면서 뭉크를 협박을 했어요. 그 뭉크가 이를 말리다가 그만 총알이 발사됐는데 그 총알이 뭉크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총알이 박힌 게 선명하게 남아있죠. 어떻게? 화가에게 있어서 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손을 다쳤다라는 것은 아마 내가 두 번 다시는 예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으로 다가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셌던지 뭉크는 그 이후로 두 번 다시는 남에게 자기 손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림에서도 자기 손을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장갑을 낀 상태로만 만났었다라고 해요. 그게 콤플렉스가 됐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결말이 더 충격적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3주 뒤에 툴라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파리로 떠나버렸습니다.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던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도 직업이 화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뭉크는 툴라와의 총격 사건으로 정말 붕괴되고 말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새 여인을 만나면서 사랑의 상처로 고통받은 뭉크는 온갖 공포증에다가 피해 망상에까지 시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장 공포증에 시달려서 벽에 바짝 붙어서 인도 안쪽으로만 걸어 다녔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충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해요. 뭉크와 갈등이 있었던 한 예술가가 밤에 뭉크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뭉크는 그를 보자마자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총을 발사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이 사건을 비롯해서 뭉크가 벌인 총격 사건만 3차례가 될 정도로 뭉크의 정신 상태가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기댈 곳도 없던 뭉크가 매일매일 술에 빠져 살면서 그 공포심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뭉크도 이때는 자기의 정신 상태가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